이제 사실 그 다음 넘어가면 제게 나오나요? 네. 이제 사실 재벌 문제 이제 총수나 정부 경영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고 사실 뭐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고 판사는 아니지만 오늘 판사 출신 변호사님도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사실은 많이 고사들을 하셔가지고 못 모시고 왔고요. 한번 이 법조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왜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뭐 저희 포럼하고 관계없이 아마 올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겨울에 모 판사 이제 저희 연수원 동기 똑같이 15년 정도 된 지방법원 판사님하고 이런 비슷한 토론을 했습니다. 왜 판사들은 수백억 되는 배임 횡령에 대해서 이렇게 경하게 처벌을 하느냐? 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절도하고 강도 수십억 했으면은 분명히 수십 년 징역을 때리고 싶을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한 말입니다. 판사님, 저희 연수원 동기들. 그런데 이제 생생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 근데 업상 배임 뚜렷한 피해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제가 목이 막혔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회사라는 법인이 피해자인데 주주? 직원들 월급 다 받고 있고 주가 안 떨어지면 주주도 손해먹지. 그렇다고 뭐 거래처가 손해가 있나? 누구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든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비판하는 쪽하고 이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하고의 간극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비판도 참 중요하지만 판사들이 사실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학자품이고 대부분. 왜 그런데 그런 판사님들이 재벌의 논리에 설득돼가지고 그런 판결문을 쓰고 있을까? 한번 판사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비 의원님, 저는 너무 발표 잘 들었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저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판사들이 재벌기업과 총수, 개인과 법인이 조금 혼동되어서 이런 좀 집행유예 같은 관대한 판결을 내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인들은 독일 법학을 배웁니다. 법대부터. 근데 독일 법학과 미국 영미법의 가장 큰 차이가 법인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 법인은 사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독일 법학, 대륙 법학의 가장 큰 특징이 법인이라는 건 실제 존재한다고 보고 모든 법률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법인과 개인이 너무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총수와 기업은 명확히 구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정의하고 국가경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모릅니다, 그냥. 모르려면 몰랐지 국가경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너무 책에 파묻혀 있고 자기 연구실에 파묻혀 있다고 하니까 모를 뿐이지 국가경제를 오히려 생각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판사님들, 이제 저 주변의 판사님들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재벌 총수가 실형 산다고 해서 회사에는 별 지장 없다.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우리 상식하고 어긋나는 판결이 계속 나올까? 그래서 왜?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법을 모릅니다. 이 판사님들이 딱 이제 회사법 사건이 오면은 제 이제 머릿속에 제가 그냥 상상해가지고 적은 대사입니다. 회사법 사건 왔네.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들끼리 법리를 물어본다는 게 창피하니까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법 교과서부터 펼치고 논문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많잖아요. 90% 이상 일반 민사, 일반 형사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 대부분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요. 회사 관련 사건이 가끔 하나 들어오더라도 그냥 원오브 댐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크게 많이 투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관계 분쟁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기나 선후배 연수원 이제 판사님들한테 이런 비슷한 회사관계 얘기를 밥 먹다가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몰라합니다. 아,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 그치, 학교에서 배웠지, 그 정도의 인식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법이라는 건 사실 주주와 이사, 대표이사와 평이사, 사회이사,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또 관계를 하고 있는 뭐 친인척 관계, 이런 굉장히 다면적인 소위 단체법이라고 하죠. 단체법의 다면적인 법률 관계인데 책에서는 배웠지만 이 관계가 도대체 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해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못하세요. 많이 설명을 해야지 그때서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에 가서 회사법 가처분 사건, 그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그 가처분 사건만 하는 59, 51구 판사님들을 제외하고는 그 법정에 가서 정말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판사님들은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 오면은 법원은 일단 랜덤하게 사건을 보이거든요. 오면 일단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회사법, 회사관계 뭘까? 일단 여기가 첫 번째고요.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법 소극주의. 이게 이 법대에서 지금 로스쿨 1년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이 사법에 대한 되게 유구한 전통입니다. 사법 소극주의가 뭐냐? 이러보죠. 법관은 법의 전문가지만 경제나 사회 현상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 판단은 하고 나머지는 사회와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법관은 비전문가다라는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법의 전문가지만 사법은 입법이 아니고 행정이 아니다. 행정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사법이라는 건 여기서 법원입니다. 법원은 뒤에 숨어서 판단만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굉장히 금지 오겹처럼 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에 설득되기 쉬우냐면 변호사죠. 제가 만약에 재벌 총수를 변호하는 변호사라면 판사님들 판단해 주시면은 나머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그런 문제는 시장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판사님들 그렇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금방 설득됩니다. 법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만 개입해야 됩니다. 형사법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와닿으세요, 다. 회장이 피고인이죠. 피고인 회장의 부재로 이 회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이거 개입을 해야 되나? 이 회사가 의사결정 안 된 문제 나의 문제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아마 뭐 명시적으로는 대답 안 하시겠지만 90% 이상 판사님들이 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 자, 그럼 판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자, 그렇다면은 일단 유죄 판단은 내가 법의 전문가니까 한다. 하지만 나머지는 시장의 자유를 맡기는 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법 소극주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유죄 판결이에요. 여기서 저희 일반 사람들하고 법조인들하고의 큰 차이가 있대. 저도 사실은 뭐 집행유예, 그러니까 유죄 판결 생각은 안 하지만 거의. 판사님들은 이게 법이라는 거는 일단 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만 하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길 수 있다는 요 안심을 한 다음에는 그렇지,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인데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 집행에 있어서 그냥 유예를 했을 뿐이지 나는 유죄 판결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을 보세요. 판결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판결문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어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문이 딱 이렇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유죄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 단계, 이게 되게 수학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형의 선고와 집행은 그 다음 단계거든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것은 나의 정의 판단하고는 관계없다는 마음, 그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나는 유죄 판결 했어.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사법 소극주의적으로. 하지만 집행유예는
내가 크게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유예기간, 집행유예라는 건 소위 특별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배웁니다. 5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겠지, 준법 경영을 하겠지라는 이론적 기대까지 싹 들어가면은 이 소위 3+5라는 집행유예 판결의 양심의 가책이 싹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판사님들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법 잘 모르고 사법 소극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근거가 없죠 생각하고,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위안을 받으면서, 이런 배경에 또 이 재벌 총수를 변호하는 변호인단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기 선배들, 연수원 10기, 20기 선배들이 와서 이게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법조인분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뭔가 좀 그래도 옳겠지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집요한 결론이 계속되면 그냥 자기의 그 모든 게 정화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는 일이냐,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 15년, 20년 쌓여진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경험과 자신의 그런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회사법을 모든 판사들한테 맨날 가르칠 수 없는 것이고, 사법 소극주의가 아니고 당신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라고 아무리 해봤자 법대 1학년 때부터 배운 그게 어디 사라질 리가 없고요.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뭐 바꿀 수도 없고. 자, 이렇게 복잡한 머릿속에 막 이제 생기는 거예요. 300억짜리 엄성 배임 사건이 들어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뭐 이런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양형 기준보다는 이렇게 아마도 그 머릿속이 구성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엄선 배임, 엄선 횡령의 원론적인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업 범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선 배임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기업의 진짜 CEO나 직원이, 임직원이 돈을 들고 날르거나 자기를 위해서 뭔가 회사 돈을 빼먹는 게 아니에요. 90% 이상 특정 주주, 여기 총수죠, 회장을 위한 회사의 이익을 제공입니다. 그것이 승계가 됐던 어떤 뭐 계열회사가 됐건 결국은 특정 주주를 위해서 회사 돈이 나가는 현상이 95%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이해충돌 상황, 이제 세희배 의원이 잘 말씀해 주신 그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이 회사의 손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회사의 손해가 증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상법상의 회사 기회 유용 문제, 자기 거래가 이제 어떤 거래는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가운데 있는 회사에 이제 어떤 이사, 대표이사, 사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한 30% 정도 보통 지분을 들고 있는 지배주주고 이제 총수고 회장이죠. 이 회사가 어떤 거래를 합니다. 100원짜리 연필을 사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사오는데 A 회사한테서 연필을 사와야 되나 B 회사에서 연필을 사와야 되나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회장님 회사죠. 그러니까 회장님 회사한테서 130원에 사왔어요. 그러니까는 회사가 30원을 더 준 꼴이 되니까 회사의 손해가 있었죠. 근데 이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이미 다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 법이 다 흘러와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최신 트렌드인데, 최신 트렌드는 똑같이 100원에 사옵니다. 똑같이 A사한테 사오는지 B사한테 사오는지 하면 회사의 손해 개념이 있는 한 회사에서 그걸 결정하는 대표이사 사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70% 소액주주가 있고 회장님 회사가 100% 가지는 이 A사에서 가져오면 회사 돈이 이 주주한테 배당된 똑같이 3대7로 배당돼야 될 돈이 다 A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A사로 갔던 돈이 이 회장님한테 더 배당되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사의 손해라는 개념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손해라는 기준으로는 특정 주주를 위한 경영이 이미 특정 주주
어떤 회사의 손해가 있어가지고 업무상 배임이 걸린 처벌된 케이스는 벌써 5년, 10년 전 케이스예요. 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또 한 번 진화를 했습니다. 특정 주주를 위한 경영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주주 전체 이익을 한꺼번에 충실 의무에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궤변인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만 회사를 이루고 있는 전체 주주, 동업자인데 주주는 전체 주주를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궤변입니다, 사실은.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것은 너무 당연히 회사의 이익 보호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 법원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이사회 충실 의무는 저는 이제 어떻게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정말 그 최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98년에 어이없는 추상적인 문구로 들어온 이 충실 의무 규정입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뭘 하라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최 의원이 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회사와 너무 당연히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 건데 굳이 아니라고 하니까 회사와 총주주, 전체 주주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100원짜리 연필을 사올 때 A사에서 사오게 되면은 충실 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가 자기 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업무상 배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벌 화이트칼라 범죄에 너무 좀 멀리 가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사 의무 자체를 바꿔줘야지만 이사 의무 위반이 업무상 배임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법상의 충실 의무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점에서 최 의원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